지독한 11월의 비였다. 서울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인 구름은 기어코 찢어진 커튼처럼 비를 쏟아냈다. 강서윤은 낡은 옥탑방 창가에 서서 금이 간 유리창 너머로 거대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은 그녀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뒤섞여 있었다. 천장 한 구석에서는 어김없이 빗물이 떨어져 낡은 플라스틱 대야 위로 투둑 투둑 절망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2장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병원에서 날아온 진단서와 수술비 청구서였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보낸 퇴거 통지서였다. 남동생 서진의 심장 수술비는 억 단위였고 이 옥탑방에 밀린 월세는 당장 내일 모레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다. 그녀는 24살이었지만 삶의 무게는 이미 그녀의 어깨를 짓누른 지 오래였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텨왔지만 동생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 서유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다. 너무 절박하면 눈물조차 사치라는 것을 그녀는 일찍이 깨달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돈이었다. 당장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서진의 마지막 희망도 그녀가 발 디딜 이 작은 공간도 모두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검은 손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낡고 삐걱거리는 현관문에서 둔탁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서유는 움찔했다. 집주인일까? 아니, 그는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올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낮에 충분히 소리를 지르고 갔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빗소리와 대야에 물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노크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조금 더 단호하고 재촉하는 듯한 소리였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낡은 문에는 외시경조차 없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렸다. 문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강서윤 씨 되십니까? YJ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YJ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그 이름이 왜 이 누추한 옥탑방에서 나오는 것인지 서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복도를 꽉 채우는 듯한 위압감과 함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비에 젖은 밤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손에 든 검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현관 밖에 털어내며 서윤의 방안을 무감각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곰팡이 핀 벽지, 낡은 싱크대,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는 대야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경멸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강서윤 씨 맞으시군요.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YJ그룹 기획조정실장 조진혁. 그녀가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YJ그룹의 총수, 권태민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림자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서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진혁 실장은 좁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는 서윤이 앉으라고 권하기도 전에 유일하게 깨끗해 보이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 앞에 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병원 청구서와 퇴거 통지서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마치 그가 이곳에 온 이유가 그것들과 관련 있다는 듯이. 시간이 없습니다. 강서윤 씨,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조진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행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계적이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강서윤 씨의 인생을 바꿀 수도 혹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다. 서윤은 침을 삼켰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조진혁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권태민 회장님께서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오늘 밤 안으로, 결혼. 그것도 YJ그룹의 총수와. 서윤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서윤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조진혁이 말을 잘랐다.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회장님의 약혼녀였던 한채린 씨가 현재 잠적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룹에 중대한 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윤에게 폭탄과도 같은 말을 던졌다. 그래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대리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만 유효한 혼인 관계를 성립시킬 사람. 한채린 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권태민 회장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결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조진혁의 말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막힘이 없었다. 서윤은 어이가 없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분명 지독한 악몽일 뿐이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녀가 간신히 물었다. 조진혁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테이블 위에 청구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강서윤 씨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요. 아주 절박하게. 그리고 깨끗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닐 만한 배경도 없죠. 우리는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의 가난과 절박함이 그녀를 이 말도 안 되는 거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었다. 동생분, 강서진 군, 당장 내일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 즉시 최고 수준의 수술을 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옥탑방 보증금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금액도 함께 지급됩니다. 조진혁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였다. 서윤의 시선은 계약서에 적힌 보수 지급액 항목에 고정되었다. 0이 몇 개인지 순간적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었다. 그 돈이면 서진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몇 년간의 치료비와 생활비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부할 수 없는 덫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팔아야 하는 기로에 섰다.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조진혁은 만족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간단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서 혼인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룻밤을 묵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엔 강서윤 씨는 이 나라를 떠나셔도 좋고 우리가 마련해준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셔도 좋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룻밤, 그 단어가 서윤의 뇌리를 스쳤다. 하룻밤이라니요? 그건. 조진혁은 그녀의 불안을 즉각 차단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오늘 밤 그곳에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당일 신방을 비웠다는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까요. 강서윤 씨는 그저 그 공간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서윤은 어쩐지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그녀는 다시 한번 대야에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았다. 저 물이 넘치기 전에, 동생의 생명이 꺼지기 전에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과 동생의 생명을 저울질했다.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조진혁은 정확히 들었다. 조진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펜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서윤 씨. 그는 계약서의 서명란을 가리켰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읽으려 했지만 깨알 같은 글씨들은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을은 갑의 어떠한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후 모든 사실을 함구하며 위반 시 보수에게 100배를 위약금으로 모든 조항이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서윤. 세 글자를 쓰는데 마치 천근의 무게가 드는 듯했다. 그녀가 펜을 놓자마자 조진혁은 계약서를 재빨리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짐은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진혁은 방을 나가기 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게 통화했다. 처리됐습니다. 지금 이동합니다. 그리고 강서진 군건 바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최고로. 전화를 끊은 그는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생분은 지금 즉시 YJ 메디컬 센터 VIP 병동으로 이송될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끔찍한 거래에서 얻어낸 유일한 위안이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옥탑방을 둘러보았다. 곰팡이 냄새,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절망의 리듬을 연주하던 대야.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녀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조진혁을 따라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건물 밖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마치 그녀를 지옥으로 이송하는 마차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자신의 동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강서윤이 아니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하룻밤 동안 그녀는 YJ그룹 총수의 아내였다. 차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곳에서 어떤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서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모아줄 뿐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한남동에서도 가장 은밀한 언덕 위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조진혁 실장은 그곳을 회장님의 개인 별관이라고 불렀다. 서윤은 차에서 내리며 압도적인 정적과 마주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지만 저택은 그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고요했다. 결혼식장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돌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이었다. 손님은커녕 오가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거래를 위한 밀실에 가까웠다. 조진혁은 서윤을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지만 불빛은 최소한으로 조절되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박물관 같았다. 이쪽입니다. 조 실장은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방 안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결혼식의 전부였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강서윤 씨. 변호사가 펜을 내밀며 혼인신고서를 가리켰다. 신랑의 이름란에는 권태민이라는 이름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려 하고 있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이미 동생 서진이 VIP 병실로 옮겨졌다는 조 실장의 보고가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펜을 쥐었다. 서명은 금방 끝났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챙겨 깎듯이 인사한 뒤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혁이 말했다. 이제 계약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저택에서 하룻밤을 묵으시면 됩니다. 2층 가장 안쪽의 침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회장님은 오늘 이곳에 오시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6시 정각에 제가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조용히 머물러 주십시오. 그의 말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서유는 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조 실장은 저택의 사용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 서윤을 인계한 뒤 그 역시 빗속으로 사라졌다. 따라오시죠. 사용인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다. 2층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침실은 그야말로 왕의 방처럼 거대했다. 통유리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서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최고급 실크로 보이는 잠옷과 가운이 준비되어 있었다. 욕실은 그녀의 옥탑방 전체보다 더 넓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 벨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편히 쉬시길. 사용인은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서윤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거대한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곰팡이 냄새에 절어있던 자신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신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녀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듯했다. 준비된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거대한 침대에 몸을 뉘었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그녀는 동생을 생각했다. 서진아, 누나가 꼭 널 살릴게. 그녀는 그렇게 되뇌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한편 같은 시각 YJ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는 격렬한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태민이 너. 고함을 지른 것은 권태민의 숙부이자 YJ 중공업의 회장인 권영철이었다. 그는 권태민이 그룹 총수로 오르는 것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온 인물이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중대한 합병건을 그르칠 셈이냐. 한채린 그 애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해. 내일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설명할 거냐. 권태민은 짙은 위스키가 담긴 잔을 흔들며 차갑게 대꾸했다. 숙부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서류 처리는 이미 끝났고요. 그의 목소리는 술에 살짝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사회의 늙은 여우들과 지독한 권력 다툼을 벌인 참이었다. 서류, 그게 다가 아니지. 한채린이 없는데 어떻게.
권영철의 눈이 의심으로 번뜩였다. 말했잖습니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숙부님은 그저 내일 주주총회에서 축배나 드실 준비나 하십시오. 권태민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그의 지친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숙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에 휩싸여 있었다. 한채린의 배신은 그중 가장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조진혁 실장의 보고를 이미 받았다. 대리 신부가 준비되었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다고. 권영철은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씩씩거리며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권태민은 홀로 남아 비틀거리며 술을 한 잔 더 따랐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고 싶었다. 본사 펜트하우스도 그의 본가도 아니었다. 문득 그 대리 신부가 머물고 있다는 한남동 별관이 떠올랐다. 조 실장은 분명 그 여자가 하룻밤만 조용히 머물다 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 가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알코올과 극심한 피로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아무도 없겠지.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키를 집어들었다. 조 실장에게 연락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빗속을 뚫고 한남동 별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원래 그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곳에 신부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서유는 낯선 침대에서 뒤척이다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저택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번쩍 눈을 떴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조 실장인가? 아니, 그는 아침 6시에 오기로 했다. 사용인인가? 이 시간에 그녀는 숨을 죽였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불규칙하고 어딘가 위태로웠다. 발걸음은 정확히 그녀가 있는 침실 문 앞에서 멈췄다. 서유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조 실장은 분명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코트,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지독하게 강렬한 위스키 향. 남자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려 나왔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술과 피로에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야수와도 같은 경계심이 번뜩였다. 누구냐, 넌. 권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숙부인 권영철이 보낸 사람인가? 아니면 한채린이 꾸민 또 다른 함정인가? 저는 조 실장님이. 서윤이 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권태민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서윤이 입고 있는 실크 잠옷을 보고 오해했다.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심어놓은 미끼라고 생각한 것이다. 감히 내 침실에 기어들어와.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침대 헤드 쪽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오늘. 권태민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내년 따위가 누굴 속이려고 들어. 날 무너뜨리려고 숙부가 보냈나? 아니면 돈이 더 필요해서 한채린이 보낸 년이냐?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다. 아, 놔주세요. 제발. 서유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침대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는 그녀가 대리 신부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적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내년이 감히 YJ의 권태민을 상대로 장난을 쳐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는 서윤의 잠옷을 찢을 듯이 붙잡았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애원은 빗소리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버렸다. 권태민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위협과 배신감에 대한 분노를 눈앞의 정체 모를 여자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서유는 이 끔찍한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계약은 산산조각 났고 조진혁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그녀는 하룻밤만 조용히 버티면 될 줄 알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날 밤 비어 있어야 할 신방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한 사람은 술과 분노에 취해 다른 한 사람은 공포와 절망에 젖어 있었다. 서유는 자신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다. 그녀는 찢어진 잠옷을 움켜쥔 채 창밖의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새벽녘, 권태민은 자신의 옆에서 흐느끼는 낯선 여자를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권태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떠난 자리는 구겨진 시트와 희미한 위스키 향, 그리고 지독한 모멸감 뿐이었다. 강서윤은 찢어진 잠옷 조각을 간신히 몸에 두른 채 거대한 침대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간 듯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던 조진혁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비웃음처럼 맴돌았다. 정확히 아침 6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조진혁 실장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차림으로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풍경을 본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서윤의 모습. 그의 냉철한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조진혁은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회장님이 권태민이 이곳에 왔었다. 계약에 없던,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조진혁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다. 회장님께서 오셨었군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가 아닌 상황 수습에 대한 짜증이 묻어났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다. 우선 씻으시죠. 새 옷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서윤은 기계처럼 일어났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뜨거운 물을 틀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목덜미와 팔뚝에 남은 희미한 멍 자국. 그것은 그녀가 겪은 밤의 흔적이자
동생을 살린 대가였다. 그녀는 샤워기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물기를 닦고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제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을 때 조진혁은 테이블 위에 새로운 계약서와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서윤 씨, 어젯밤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냉정하게 본론을 꺼냈다. 이것은 추가 보상금입니다. 원래 계약금의 5배입니다. 이 돈을 받고 어젯밤의 일은 두 분만의 비밀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펜을 내밀었다. 서윤은 그 펜과 봉투를 바라보았다. 돈. 결국 모든 것은 돈이었다. 그녀의 존엄성도 이 끔찍한 기억도 돈으로 환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진혁의 손을 밀쳐냈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긋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원래 계약했던 돈, 그것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조진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강서진 군의 수술은 오늘 새벽 4시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YJ 메디컬 센터 VIP 병동 1인실에 입원 중이며 회복 경과도 좋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강서윤 씨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을 떠나시면 됩니다. 그는 서윤에게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다. 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서윤은 어제 들어왔던 그 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는 내내 그 거대한 저택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고 그녀는 조진혁에게 마지막 목적지를 말했다. YJ 메디컬 센터. 서윤은 돈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가 너무 많아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그리고 VIP 병동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동생 서진의 얼굴이 보였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그녀는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서진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강서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서진의 회복을 확인한 뒤 남은 돈을 서진의 치료비와 미래를 위한 학자금으로 신탁했다. 그리고 자신은 최소한의 현금만 챙겨 서울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그 끔찍했던 하룻밤을 지우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서윤이 아니길 바랐다. 그녀는 이름도 바꾸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다. 서윤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매일 바다를 보며 상처를 치유하려 했었다. 동생 서진은 건강을 회복해 기숙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동생과 통화하며 그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은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한편 서울의 YJ 그룹 본사에서는 권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권태민은 그날 이후 더욱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일에 몰두했다. 그에게 한남동 별관의 하룻밤은 술에 취해 저지른 사소한 실수 혹은 불쾌한 해프닝 정도일 뿐이었다. 그는 조진혁에게 거액의 돈을 주어 그 대리 신부를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그녀가 돈을 받고 깨끗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에게는 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숙부 권영철을 제거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 몇 달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권태민은 마침내 이사회에서 숙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YJ그룹의 절대적인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의 법적 아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가 예정대로 몇 달 후 조용히 이혼 처리되었다. 권태민은 다시 완벽한 싱글이 되었고 그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가끔 그날 밤의 여자를 떠올렸지만 그저 이름 모를 하룻밤 상대로 치부해버렸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악연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서유는 몇 주 전부터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속이 메스껍고 쉽게 피로해졌으며 좋아하던 커피 향조차 역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작은 원룸 화장실에서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천천히 선명하게 두 줄이 나타났다. 서윤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떨어졌다. 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지옥 같던 하룻밤의 결과였다. 그 남자의 아이, 자신을 짓밟았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 악마의 핏줄이었다. 공포와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아이를 지울 생각도 했다.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기억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며 고민했다. 서유는 결국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8주 차네요. 아기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의사가 기계의 볼륨을 높이자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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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강렬하고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다. 그녀는 동생 서진의 심장 수술을 떠올렸다.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생명의 고동. 지금 그녀의 뱃속에서 또 다른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 아이는 권태민의 아이이기 이전에 자신과 연결된 고귀한 생명이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제목의 기적, 기적이 이런 의미였을까? 가난한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생명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낳기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지켜내기로. 그녀는 자신을 짓밟은 YJ그룹이나 권태민에게 이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터였다. 서유는 병원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그녀는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배를 감쌌다. 아가야, 그녀가 처음으로 아이를 불렀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모르게 할게. 넌 엄마의 기적이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독한 현실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어머니의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권태민의 제국은 견고해졌다. 그가 YJ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숙부 권영철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했다. YJ 중공업의 부실 경영과 비자금 내역을 터뜨려 권영철을 이사회에서 몰아냈고 자신의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YJ그룹은 이제 명실상부한 권태민의 왕국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성에도 그를 내내 찝찝하게 만드는 작은 균열이 하나 있었다. 바로 6개월 전의 그 대리 혼인이었다. 모든 것이 조진혁 실장의 보고대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지만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이상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저지른 명백한 실수였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 있던 낯선 여자의 얼굴을 애써 기억해 보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던 눈동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조진혁 실장을 호출했다. 조 실장, 6개월 전 그 여자 말이야. 조진혁은 즉각 알아들었다. 강서윤 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평온했다. 그래, 그 여자, 지금 어디서 뭘 하지? 돈은 잘 받고 조용히 사라진 건가? 권태민은 별다른 의도 없이 그저 마지막 남은 찜찜함을 털어내려는 듯 물었다. 조진혁은 태블릿 PC를 켰다. 한채린 씨는 현재 모나코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지급한 금액 외에 숙부님이신 권영철 회장님 측과도 접촉하여 거액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권태민의 미간이 좁아졌다. 역시 그랬군. 숙부와 한패였어. 그래서 강서윤이라는 여자는 조 실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점이 이상합니다. 뭐가? 강서윤 씨는 계약금 전액을 수령한 당일 동생 강서진 군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전액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전액을 강서진 군 미래신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당일부로 모든 행적이 끊겼습니다. 권태민은 의외라는 듯 조 실장을 바라보았다. 행적이 끊기다니?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옥탑방은 비어 있었고 사용하던 휴대폰은 해지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돈은 단 한 푼도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진혁은 YJ의 정보망으로도 그녀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다. 권태민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었다.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은 예상대로였지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동생을 위해 묶어둔 뒤 증발해 버렸다는 것은 의외였다. 보통의 여자들과는 다른 구석이 있었다. 찾아내. 권태민이 낮게 명령했다. 왜 찾으시는 겁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혼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장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조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 돈을 받고 사라진 여자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어떤 예감이 스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불쾌하게 되살아났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 그는 그 눈이 마음에 걸렸다. 바로 그때 권태민의 불안한 예감은 다른 곳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비록 이사회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권영철은 YJ그룹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몰락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권태민, 그 오만한 놈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그는 조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전제로 성사시킨 해외 합병 건이었다. 회장님, 권영철의 수족이 급히 보고했다. 권태민 총수의 부인 한채린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권영철의 눈이 번뜩였다. 어디에 있더냐? 모나코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권영철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YJ의 안주인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경영권 다툼을 하는 동안 해외에서 도박에 빠져 있었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인가. 권영철은 즉시 언론과 재계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YJ 권태민 총수, 유령 아내와 위장 결혼설, 합병의 정당성, 흔들리나? 권 총수의 아내는 어디에? 처음에는 작은 찌라시 수준이었던 소문은 권영철의 자금력에 힘입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룹의 주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합병을 진행했던 해외 파트너사에서도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집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숙부님이 그는 이 모든 것이 권영철의 계략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합병의 법적 정당성은 권태민의 안정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만약 이 결혼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아내인 한채린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다면 합병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조 실장. 권태민이 인터폰에 고함을 질렀다. 조진혁이 즉시 달려왔다. 당장 한채린을 잡아와. 아니, 그 여자 말고 강서윤. 강서윤을 찾아. 지금 당장. 권태민은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한채린은 이미 권영철과 한패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녀를 데려오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법적으로 잠시나마 자신의 아내였던 또 다른 여자 강서윤을 찾는 것뿐이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강서윤 씨는 이미 이혼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를 찾는 것은 이혼. 다시 하면 되지.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여자는 그 여자뿐이야. 권영철이 모르는 유일한 카드라고. YJ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져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권태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조진혁은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총수의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룹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그는 즉시 YJ그룹의 정보팀과 보안팀, 그리고 국내 최대의 흥신소에까지 연락을 취했다. 강서윤, 24세, 여. 인상차게 그녀에 대한 빈약한 정보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뿌려졌다. 권태민은 초조하게 집무실을 서성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고작 여자 하나의 행방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그 여자를 그냥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아니, 애초에 그 별관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조진혁 실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권태민은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어디야?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진혁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뭐, 권태민이 소리쳤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요원이 방금 찍어보낸 사진입니다. 조진혁이 보낸 사진 파일이 권태민의 휴대폰 화면에 떴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듯 낯선 여자가 카페 유니폼을 입고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서윤이 분명했다. 하지만 권태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였다. 유니폼 아래로 누가 봐도 완연한 감출 수 없을 만큼 불러온 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것도 만삭에 가까워 보였다. 권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확대했다. 그녀가 배를 소중하게 감싸 쥔 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6개월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알코올에 젖어 있던 파편적인 기억들이 끔찍한 퍼즐처럼 하나로 맞춰졌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권태민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꺼트리지도 못한 채 만삭의 강서윤을 담은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폭발했다. 임신, 만삭, 6개월 전, 그날 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명확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이일 확률이 99.9%였다. 그가 술에 취해 저지른 단 하룻밤의 실수가 YJ그룹의 후계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더 이상 숙부와의 경영권 다툼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핏줄, 그의 후계자,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가 저런 궁핍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돈 몇 푼에 쫓아내듯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강서윤, 그가 낮게 이름을 읊조렸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귀찮은 과거의 해프닝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비서에 만류하는 목소리와 함께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권태민 총재님, 이 비서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감히 막다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6개월 전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모나코에서의 도박 생활이 무색할 만큼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이곳이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했다. 권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사진 속의 강서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리는 한채린을 향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지? 6개월 동안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더니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채린은 그의 반응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꼴 좋게 됐던데요? 유령 아내, 위장 결혼, 숙부님이 아주 작정하고 흔들어 대시던데. 그녀는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 지금 내가 필요하잖아. 안 그래요? 그깟 합병, 나 하나 없어서 다 망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나타나서 YJ의 안주인 행세를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녀는 자신이 승자의 패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권태민이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권태민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배가 부른 강서윤의 사진, 그리고 다시 한채린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지? 돈, 아니면 정말 YJ의 안주인 자리라도 탐내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한채린은 그가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둘 다죠. 내 계좌로 YJ 전자 주식 10%를 넘기고 당장 언론에 나를 공식적인 아내로 발표해요. 그럼 내가 당신 옆에서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줄 테니까. 권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채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한채린은 그의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주식 10%, 그리고 아내 자리. 권태민이 피식 웃었다.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나? 넌 이미 권영철과 한패가 되어 내 뒤통수를 친 년이야. 그런 년을 내 옆에 두라고? 그건, 하지만 당신도 나를 이용했잖아. 어차피 우린 비즈니스 관계였어. 한채린이 소리쳤다. 맞아, 비즈니스였지. 권태민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넌 그 비즈니스를 파기했어. 계약 당일 도망친 건 너야, 한채린. 넌 이미 자격 미달이야. 그는 그녀를 경멸스럽게 밀쳐냈다. 조, 실장.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권영철과 내통한 증거,
전부 언론사에 넘겨 한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태민, 너 미쳤어. 나 없으면 넌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 권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휴대폰 속의 사진으로 향했다. 나한테는 진짜가 생겼으니까. 한채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집무실 밖으로 쫓겨났다. 권태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개자식아.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권태민은 즉시 조진혁 실장에게 명령했다. 헬기 준비해, 강원도로 간다. 지금 당장, 회장님. 하지만 언론 대응이 그 여자부터 만나야겠다. 모든 건 그 다음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YJ그룹의 전용 헬기가 옥상에서 이륙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헬기가 강원도 상공을 나는 동안 권태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아이. 그 아이는 그에게 단순한 핏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숙부 권영철의 공격을 막아낼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YJ그룹의 미래를 이을 유일한 정당성이었다. 그는 그동안 가짜 결혼이라는 약점 때문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진짜 후계자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그 아이의 어머니인 강서윤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죄책감?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그가 준 돈조차 동생에게 모두 넘긴 채 홀로 사라져버린 그 여자에 대한 의아함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헬기는 동해시 외곽의 작은 헬기장에 착륙했다.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갈아탄 권태민은 조 실장이 건넨 주소로 향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다. 바다베다 카페. 권태민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그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강서윤. 그녀는 6개월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불러온 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 보였다. 그녀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6개월 전 공포에 질려 있던 그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곳에는 고단하지만 체념하지 않은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다. 권태민은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 풍경 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 서윤은 손님을 맞이하려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졌다. 와장창 컵이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악몽이었다. 6개월간 그녀를 괴롭혔던,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날 밤의 악마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권태민은 깨진 유리 조각을 무시한 채 그녀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오랜만이군. 강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배를 두 팔로 감쌌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할 얘기가 있어. 조용한 곳으로 가지. 권태민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싫어요. 여긴 왜 왔어요? 가요. 당장 나가. 서윤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그날 밤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저기가 서려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반응에 잠시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던졌다. 이 카페, 오늘 하루 내가 전세 내지. 그는 서윤의 팔목을 붙잡았다. 놓으세요. 조용히 따라와.
내 아이 앞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면. 권태민의 말에 서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뭐라고요? 그 배, 내 아이 맞지 않나?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을 듯했다. 서윤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가 알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끌다시피 카페 뒷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좁은 골목길,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서윤은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 아이, 가질 리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거짓말. 권태민이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날짜를 계산해봤어. 정확히 그날 밤이야. 네가 내 돈을 받고 사라진 날. 그리고 넌 그 돈을 쓰지도 않았지. 왜?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도망쳤지? 왜 이 아이를 빌미로 날 협박하지 않았지? 돈이 더 필요했을 텐데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서윤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돈, 역겨워서, 당신 같은 사람과 엮이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녀의 강한 저항에 권태민은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상관이 없다고 그가 차갑게 웃었다. 그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야, 강서윤 씨. Y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아이까지 생겼다? 이 엄청난 일을 네가 감히 혼자 숨기고 있었다는 건가? 그는 그녀의 배를 내려다보았. 기적이군. 정말 기적이야. 가난한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기적은 이제 YJ그룹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였다. 바닷가 마을의 좁은 골목길에 내려앉은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권태민의 선언은 강서윤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내 아이야. 그 말은 그녀가 6개월간 홀로 지켜온 성역을 침범하는 소유권 주장과도 같았다. 서윤은 공포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기적을 빼앗아갈 것을 직감했다. 아니야, 당신 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다. 권태민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감정이 아닌 그녀의 뱃속에 있는 결과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강서윤 씨. 중요한 건 사실이지. 그 아이는 권 씨 가문의 핏줄이야. YJ의 후계자라고. 그는 이미 조진혁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조 실장과 2명의 경호원이 골목 양쪽을 막아섰다. 따라와야겠다. 권태민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번에는 6개월 전 그 밤처럼 거칠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싫어, 난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날 내버려둬. 서윤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만삭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녀의 삶이 또다시 이 남자에 의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거의 안아 올리다시피 하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태웠다. 회장님, 카페 주인이 뒤늦게 뛰어나왔지만 경호원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차문은 얄팍한 희망처럼 닫혔고 차는 미끄러지듯 조용한 바닷가 마을을 떠났다.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6개월간의 평화는 그렇게 끝났다. 차는 헬기장으로 향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다. 서윤은 헬기 안에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배를 감싸 쥐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했다. 그는 마치 짐을 싣는 것처럼 그녀를 데려왔을 뿐 그녀의 상태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후계자의 안전한 확보, 그뿐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이 옮겨진 곳은 한남동의 그 저택이 아니었다. YJ 그룹 소유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서윤에게는 더 거대하고 화려해진 감옥일 뿐이었다. 입구에는 경호원들이 24시간 배치되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았다.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YJ 메디컬 센터의 최고 의료팀이 와서 당신과 아이의 건강을 확인할 거다. 권태민은 그녀를 방 안으로 안내하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도망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 당신 동생 강서진,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기숙학교에 잘 다니고 있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동생의 목숨까지도 저당 잡힌 신세가 되었다. 한편 권태민이 만삭의 여인을 강제로 데려왔다는 소문은 YJ그룹 내부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권영철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권태민이 한채린을 내쳤다는 소식에 분노했지만 곧이어 들어온 이 임신한 여자에 대한 보고에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시리에 빠져있던 한채린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권태민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었나? 권영철이 윽박질렀다. 한채린은 그제야 조진혁이 자신 대신 대리 신부를 내세웠던 사실을 실토했다. 그 여자는 그냥 돈 받고 고용된 대리인이었어요. 감히 회장님을 유혹했을 리가. 그러다 한채린은 문득 6개월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권태민은 분명 술에 취해 있었다. 권영철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군.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그는 즉시 언론에 새로운 독을 풀었다. YJ그룹 권태민 총수, 대리신부 스캔들. 총수의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아이, YJ의 후계자가 될 수 있나? 가난한 대리신부, 거액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 기사는 강서윤을 꽃뱀, K코터 배임, 즉 남자를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여자로 몰아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한채린은 권영철의 지시대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 자신이야말로 권태민 총재의 진짜 약혼녀이자 피해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저는 그 가난한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제 자리를 대신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심지어 임신까지 해서 제 약혼자를 협박하고 있다니. 모든 화살이 강서윤에게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에 갇혀있던 서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끔찍한 기사들을 접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자신이 꽃뱀이라고?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었다. 바로 그때 권태민이 폭풍처럼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의 손에는 서윤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기사가 실린 타블로이드 신문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서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언론에 흘려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오해했다. 숙부와 짜고 내 뒤통수를 치려는 거였나? 그래서 6개월간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건가? 서윤은 그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혔다. 그녀는 더 이상 6개월 전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태민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권태민은 물론 그를 따라 들어온 조진혁 실장조차 놀라 굳어버렸다. 닥쳐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숨어 있었다고? 난 당신에게서 도망친 거야. 당신이 역겨워서, 그날 밤이 끔찍해서.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6개월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냈다. 기억 안 나지?
당신은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당신은 날 짐승처럼 덮쳤어. 난 비명을 질렀고 당신은 내 옷을 찢었어. 이건 유혹이 아니라 폭행이었다고. 그녀의 절규에 권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 여자의 비명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했다. 서유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난 당신 돈 한 푼 안 썼어. 내 동생 살린 돈 외에는 전부 돌려주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날 여기로 끌고 왔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나를 꽃뱀으로 만들어? 내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어?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모든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오만함과 당신네 더러운 가문 싸움 때문이라고. 권태민은 처음으로 강서윤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강인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의 회복력과 존엄성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의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감정적인 분노가 사라지고 냉철한 총재의 계산이 시작되었다. 서윤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라면 숙부와 한채린의 계략대로 서윤은 꽃뱀이 되고 아이는 사생아가 될 터였다. YJ의 후계자는 정당성을 잃고 자신의 위치도 위태로워진다. 아이의 정당성은 오직 어머니의 정당성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권태민은 조진혁 실장에게 눈짓했다. 조 실장은 즉시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위자료 봉투가 아니었다. 강서윤 씨 말이 맞아. 권태민이 낮게 말했다. 이건 내 싸움이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공동의 싸움이 됐어.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긴급 이사회가 내일 모레 열릴 거다. 권영철과 한채리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매장시키고 아이의 상속권을 박탈하려 하겠지. 그는 서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깨끗한 혼인 신고서였다. 그 아이를 지킬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아이에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정당성을 줘야 해. 서유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죠? 첫 번째 계약은 대리혼이었고 무효가 됐지. 이제 두 번째 계약을 해야겠어. 권태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나와 결혼해. 강서윤 씨. 대리인이 아니라 YJ그룹의 공식적인 안주인이자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게 당신과 내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YJ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례적으로 주요 언론사 기자들까지 입회를 허락받았다. 회의실 전면에는 권태민이, 그의 맞은편에는 YJ 중공업의 회장이자 숙부인 권영철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굳은 표정으로 이 권력 싸움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영철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펼치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그리고 YJ를 아껴주시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YJ그룹의 총수 일가로서 그리고 YJ의 미래를 걱정하는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배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그는 권태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의 젊은 총재, 권태민 총재는
그룹의 중대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가짜였습니다. 그의 진짜 약혼녀는 따로 있었습니다. 권영철의 신호에 맞춰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채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한채린은 마이크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권태민 총재님의 약혼녀였던 한채린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몰래 다른 여자를 고용해 대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대리 결혼 스캔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권영철은 한채린을 부축하는 신용을 하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대리 신부라는 여자가 현재 임신을 한 상태로 권 총재의 아이라 주장하며 YJ 그룹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강서윤의 이름과 그녀가 가난한 옥탑방에 살았다는 정보, 그리고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단어가 포함된 찌라시 내용이었다.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권 총재에게 접근했습니다. YJ의 후계자를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YJ의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스캔들에 휘말린 총재가 과연 YJ 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권영철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권태민에게로 향했다. 이사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후계자에게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권태민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권영철과 한채린의 저급한 연극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회의장이 잠잠해지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숙부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한채린 씨의 연기 또한 훌륭하군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다. 대리 결혼 맞습니다. 제 약혼녀였던 한채린 씨가 계약 당일 잠적했기 때문에 그룹의 명운이 걸린 합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숙부님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빠뜨리셨군요. 권태민은 조진혁 실장을 바라보았다. 조 실장은 즉시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한채린의 모나코 카지노 출입 기록과 거액의 도박 내역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영철 회장의 비서실 계좌에서 한채린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났다. 한채린 씨는 자발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라 제 숙부님이신 권영철 회장님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것입니다. 합병을 방해하고 제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회의장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한채린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얘졌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권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채린이 자신에게 보냈던 YJ 전자주식 10%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공개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권영철과 한패인 공범이자 협박범이었다. 권영철은 당황했지만 노련한 늙은 여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저것은 음모다. 태민이 네가 저 여자를 버리니까 앙심을 품고 조작한 것이겠지. 좋다. 한채린의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대리 신부 여자가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지. 그 여자의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왜 그 여자는 숨어 있는 거지? 그는 다시 본질을 아이의 정당성 문제로 돌렸다. 그 여자가 YJ의 핏줄을 가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이야말로 YJ를 향한 가장 큰 협박이다. 권영철이 소리쳤다.
이사들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그룹 후계자의 혈통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문 쪽으로 터졌다. 그곳에는 강서윤이 서 있었다. 만삭의 배를 당당히 드러내며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새장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강렬했다. 권태민조차 그녀가 정말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듯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수백 개의 카메라와 차가운 시선들을 뚫고 권영철과 한채린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권태민의 옆자리가 아닌 그들의 정면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이름은 강서윤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리신부이자 꽃뱀입니다. 그녀는 권영철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네, 저는 가난했습니다. 동생의 수술비를 위해 YJ그룹과 계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하룻밤 빌려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태민 총재를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스쳤다. 그날 밤, 계약 장소였던 별관에서 저는 술에 취한 권태민 총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저항했습니다. 이 아이는 유혹의 대가가 아니라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입니다. 서윤의 고백은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폭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채린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약혼자를 돈과 도박 때문에 버렸지요. 나는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존엄성을 팔아야 했습니다. 누가 더 부도덕한 겁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YJ그룹의 경영권 따위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권력 싸움에서 내 아이를 사생아나 협박의 도구로 불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진실 고백은 권영철이 만들어낸 꽃뱀 프레임을 산산조각 냈다. 권태민은 서윤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대신 그녀와 나란히 서서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강서윤 씨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제 평생의 과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서윤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총재의 사과.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제 숙부님, 권영철 회장님의 부도덕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진혁 실장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스크린에는 YJ 중공업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내역과 권영철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채린 스캔들은 이 거대한 범죄를 덮기 위한 연막이었을 뿐이다. 권영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저건 모함이다. 모함이라고요? 이 모든 증거는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권태민이 차갑게 선언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권태민이 아닌 권영철을 향해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권태민은 혼란에 빠진 회의장을 향해 손을 들었다. YJ그룹의 정당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후계자의 정당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조진혁 실장에게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6개월 전의 대리 혼인 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혼인 신고서였다. 저는 강서윤 씨에게, 제 아이의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아닌 복잡하지만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를,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될 아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손에서 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강서윤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이것은 굴복이 아닌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YJ그룹의 안주인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권태민이 서윤의 손을 잡고 선포했다. 긴급 이사회가 폭풍처럼 끝났다. 권영철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회의실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한채린 역시 공갈 협박 혐의로 연행되었다. YJ그룹의 거대한 암 덩어리가 마침내 도려내지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몰락하는 두 사람과 그 옆에서 당당히 서 있는 강서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은 권태민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YJ의 신데렐라, 용기 있는 어머니, 총재의 마음을 돌리다, 총재의 공식 사과와 세기의 결혼.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권태민은 몰려드는 기자들로부터 서윤을 보호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만삭의 몸인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서윤과 그녀의 뱃속 아이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 권태민은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괜찮아? 그가 처음으로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총재의 위험이나 거래자의 냉철함이 아닌 서투른 걱정이 묻어났다. 서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를 부르지.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가 황급히 전화를 들려하자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녀의 손길에 권태민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은 그녀의 작고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녀는 이사회장에서 그를 향해 뺨을 날렸고, 이 손으로 그녀는 YJ그룹 전체와 맞서 싸웠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고마워. 그가 낮게 말했다. 나타나줘서, 그리고 진실을 말해줘서. 그 말은 나를 구해줘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굳게 닫혀있던 옆방의 문을 바라보았다. 저긴 뭐죠? 권태민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당신에게 보여주지 못했군. 그는 문을 열었다. 그곳은 완벽하게 꾸며진 아기 방이었다. 최고급 친환경 소재의 가구,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벽지, 그리고 수백 개의 고급 장난감과 옷들. 그것은 YJ의 총재가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은 너무나도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주인을 기다리는 쇼룸처럼 완벽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서윤은 방 중앙에 놓인 작은 요람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권태민이 이 아이를 그저 YJ의 후계자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방이 크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이사회 이후 권태민은 YJ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권영철의 잔당을 숙청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했다. 언론은 그의 과감한 개혁에 찬사를 보냈고,
강서윤과의 결혼 스토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포장되어 그룹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에서 출산을 준비했다. 권태민은 매일 밤늦게 귀가했지만 반드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기방을 한 번씩 들여다본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서툴렀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동거인에 가까웠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6개월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과 아이라는 연결고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서윤은 그가 준비해준 모든 것을 누렸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보여주는 서투른 배려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이른 새벽이었다. 서윤은 잠을 자다 극심한 고통에 눈을 떴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상벨을 눌렀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권태민이 셔츠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는 서윤이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서윤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떨렸다. 그 순간 YJ의 냉철한 총재는 사라졌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다. 조 실장, 당장 의료팀 불러 헬기 준비해.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YJ 메디컬 센터에 VIP 분만실로 이송되는 내내 권태민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만큼이나 떨리고 있었다. 분만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서윤은 몇 번이나 의식을 잃을 뻔했다. 권태민은 처음에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려 했지만 서윤이 고통 속에서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지 마요. 무서워. 그녀의 애원에 그는 차마 발길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고 그녀의 비명을 함께 감내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서윤은 탈진한 채 눈을 감았고 권태민은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축하합니다, 총재님.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권태민은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작은 생명체를 받아 안았다. 아기는 너무나도 작고 따뜻했다.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쥐었을 때 권태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YJ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경영권 방어수단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이였다. 그의 핏줄. 강서윤과 그를 닮은 살아있는 기적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기를 안고 지쳐 잠든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땀에 젖은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수고했어, 서윤 씨. 정말.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그제야 진심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은 건강을 회복했다. 아이의 이름은 권시우, 괜시우라고 지었다.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가장 절박한 순간에 두 사람에게 찾아온 기적이라는 의미였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와 서윤의 자장가 소리, 그리고 권태민의 서투른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권태민은 변했다. 그는 가능한 한 일찍 귀가했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려 애썼다. 그는 더 이상 서윤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그녀의 동생 서진을 서울로 데려왔다. 건강해진 서진은 누나의 행복한 모습과 자신을 깎듯이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는 조카 시우를 보며 기뻐했다. 권태민은
서진의 모든 학업과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그가 서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사과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저녁, 권태민은 시우를 안고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서윤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고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기억나? 당신이 날 여기 처음 데려왔을 때.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여긴 너무 높고 춥고 무서웠어. 감옥 같았지. 권태민은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미안해. 그가 진심으로 속삭였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그날 밤 그 별관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다면 당신이 이런 고통을. 서윤이 그의 품 안에서 돌아섰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랬다면 시우도 없었겠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용서와 그보다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끔찍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통과해냈어요. 시우와 함께. 그녀는 권태민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총재와의 대리혼, 총재와의 대리혼. 그건 악몽의 시작이었지만 이 아이는 아이까지 생겼다.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기적이에요. 권태민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가난한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새로운 가족이었다. 지독한 오해와 폭력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핏줄이라는 강력한 고리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권태민은 서윤과 잠든 시우를 함께 끌어안았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얼음 같던 총재의 심장은 녹아내렸고 가난했던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